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삼지사의 명작 영환대역 키다리 아저씨 책을 집어들고선 이미 읽은 책인데 하면서 낭독할 부분만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늦은 밤 책을 폈다가 새벽 2시까지 단숨에 읽어버린 마력을 가진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나면 작가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키다리 아저씨의 책은 누가 썼더라? 하고 작가 소개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키다리 아저씨의 작가 진 웹스터를 아시나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손녀라고 하네요. 역시 우리나라 속담처럼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엄청난 DNA 작가 집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 웹스터가 딸을 낳고 이틀 뒤 40살의 나이로 죽었다는 부분엔 작은 충격도 받았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20살의 주디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빨간머리 애인 셜리 모습도 잠깐 연상이 되고, 또 키다리 아저씨가 접이 도련님인 걸 알았을 때 놀라면서 쓰는 마지막 편지글에는 같이 흥분이 되고, 투정 부리는 모습의 글을 보면서 작은 미소도 띄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에 나온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또 이 책은 하얀 영어로 되어 있으니 영어와 한글을 모두 읽어드리자면, Youth have nothing to do with birthdays, only with aliveness of spirit. So, even if your hair is gray, Daddy, you can still be a boy. 젊음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이 건강한가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머리털이 새었더라도 아저씨는 아직 소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즐거움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키다리 아저씨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1장, 우울한 수요일. 매달 첫째 수요일은 정말로 싫은 날이었다. 불안에 떨며 기다리다가 용기 있게 참아 견뎌냈지만 지난 후에는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날이었다. 바닥은 얼룩 한 점 없어야 했고, 의자도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그리고 침대도 주름 하나 없이 해두어야 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97명의 고아들을 잘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빳빳하게 풀먹인 깅어못의 단추를 채우고는 그 97명 모두에게 단정히 하라고 다짐하고, 평요원들이 무엇인가 물으면 예 선생님 아니면 아니요 선생님 하고 공손히 대답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무튼 정신이 피로해지는 날이었다. 더욱이 제루샤 에벗은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가엾게도 힘든 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 여느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서 첫째 수요일인 오늘도 거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제루샤는 그때까지 주방에서 오늘의 고아원 손님에게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가 그곳을 빠져나와서 여느 때 하던 일을 해치우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가 담당한 방은 F실인데 그곳은 4살부터 7살까지의 고아들 11명이 생활하는 방으로 11개의 침대가 한 줄로 쭉 늘어져 있었다.
제루샤는 제가 맡은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꾸깃꾸깃한 윗옷에 구김살을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이 나오는 30분간의 즐거운 식사를 하게끔 식당으로 보냈다. 그 일을 마치자 제루샤는 창가에 털썩 주저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대고 눌렀다. 아침 5시부터 줄곧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는 원장에게서 꾸중을 듣고 재촉을 받으며 눈코뜰 새 없이 돌아가느라 앉아있을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원장의 리퍼트 여사는 평의원이나 참관원 귀부인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제루샤는 서리가 내린 널찍한 잔디밭과 고아원의 경계인 높다란 철책 저편에 큰 별장들이 늘어선 완만한 기복의 언덕과 그 너머의 앙상한 나무들 속에 마을 교회의 뾰족탑이 솟아있는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지나갔다. 그런대로 모든 일이 잘 됐던 것이다. 이곳저곳을 대충 둘러본 평의원과 시찰위원들은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시자 앞으로 한 달은 이 복잡하고 귀찮은 고아들의 일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서둘러 자기 집에 쾌적한 난로가로 뿔뿔이 돌아가는 중이었다. 제루샤는 창문에 몸을 내밀고 호기심이 찬 듯 그리고 조금은 부러워서 고아원 문을 미끄러져 나가는 마차와 자동차의 행렬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루샤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그 마차나 자동차를 타고 언덕 죽턱에 늘어선 별장을 향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모피 외투를 입고 깃털 장식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쓴 채 뒷좌석에 기대 앉아 운전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집으로 라고 명령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 공상은 저택의 현관에 이르자 희미해지고 말았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핀잔을 리펫 여사에게서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토록 뛰어난 상상력도 제루샤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들의 현관 앞에서 멎어버리고 더 안쪽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했다. 열정적이고 모험심이 많은 소녀 제루샤는 가엾게도 17살이 되도록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루샤 에벗 사무실에서 부르고 있어요. 빨리 가보라고요. 그게 좋을걸요. 성가대원이 토미 딜런이 가락을 붙여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층계를 올라와 복도를 따라 걸어왔다. 토미의 노랫소리는 F실에 가까워질수록 한층 높아졌다. 제루샤는 흠칫하며 창가의 공상에서 떠나 다시금 현실의 괴로움과 마주쳤다. 누가 나를 부르니? 제루샤는 근심스러운 어조로 토미의 노래를 가로막았다. 리페 원장님이 사무실에서 그런데 어쩐지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아. 아멘. 토미는 마지막 아멘을 경건하게 읊조렸는데 그 노래 부르는 말투에는 조금도 짓궂은 데가 없었다. 이 심술궂은 고아조차도 사무실에 불려가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원장을 만나야만 될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딱한 누나가 측은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더욱이 토미는 제루샤를 좋아했다. 그녀는 가끔 팔을 사정없이 잡아 끌기도 하고 세수할 때 코가 떨어질 만큼 얼굴을 빡빡 씻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제루샤가 좋았던 것이다. 제루샤는 아무 말 없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나갔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나? 호두과자에 껍질이 들어있었던 것 아닐까?
여자 손님이 수지 호손의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나?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맡은 F실의 철부지들 중 누군가 평유애님에게 어떤 신뢰되는 짓이라도 저질렀다면? 1층의 좁고 긴 홀에는 불이 아직 켜져 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내려가자 마침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평유한 한 분이 막 돌아가려던 참인 듯 현관으로 통하는 문간에 서 있었다. 제루샤는 그 남자를 무심코 흘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저 키가 크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정면으로 다가오자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건물 안쪽 벽에 뚜렷하게 비추었다. 복도의 바닥에서부터 벽에 걸쳐 길다랗게 뻗은 홀쭉한 그림자는 손과 발이 흔들거려 어쩐지 무섭게 보였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팔다리가 길게 늘어난 장님거미 같아 보였다. 근신스러운 듯 찌푸렸던 제르샤는 자기도 모르게 킬킬거리며 웃어댔다. 천성이 쾌활한 제르샤는 언제나 조금만 우스운 일이 있어도 당장 거기에 끌려 들어가 재미있어 하곤 했다. 지금 평유원처럼 위압감을 주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으니 그야말로 생각 밖의 수확이었던 것이다. 제르샤는 이 하찮은 사건 덕분에 완전히 유쾌해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리펀 여사에게조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원장 또한 미소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님들을 대할 때처럼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앉아라 제르샤.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제르샤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삼키고 기다렸다. 창밖의 자동차가 창문에 불빛을 획 비추고 지나갔다. 리펜 여사는 그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지금 막 돌아가신 평의원님을 보았니? 뒷모습만 보았어요. 그분은 평의원님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분이야. 이 고아원 유지비로도 많은 돈을 기부하셨지. 다만 성함을 말할 수가 없어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 제르샤는 적잖이 놀라서 눈이 약간 휘둥그레졌다. 평의원의 이상한 버릇을 놓고 원장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에 불려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고아원의 남자아이들을 5명이나 돌보아 주셨어. 찰스 벤턴과 헨리 프레이즈를 기억하지? 둘 다 모두 그 평의원님 덕택에 대학을 졸업했어.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함으로써 학비를 대주시는 애에 보답했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답할 것이 없다고 그분은 늘 말씀하시거든. 훌륭한 사람이 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분이 돌보아 주신 아이는 모두 남자아이들 뿐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여자아이는 그분에게 부탁드릴 수가 없었지. 아무래도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모양이야. 그렇군요, 원장님. 제르샤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쯤에서 한 번은 맞장구를 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오늘 원래 회의에서 내 장래 문제를 논의했단다. 리펜 여사는 여기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대편을 조바심이 나게 하려는 듯 느긋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보통 우리 고아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생의 나이가 16살이 되면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되어 있지. 하지만 내 경우는 예외였어. 14살에 이곳 학교를 마쳤지만 성적이 아주 좋았으니까. 하긴 품행은 좋았다고 할 수 없지만 마을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했었던 거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곳도 졸업하게 될 테니 우리 고아원으로서는 더 이상 너를 돌볼 책임은 없는 셈이야. 다른 아이들보다 사실 2년이나 더 여기서 지냈으니까. 리펜 여사는 제루샤가 그 2년 동안 이곳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열심히 일을 했고
고아원의 형편에 따라 제루샤의 교육은 뒷전으로 돌려졌다는 사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청소와 뒤치다거리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했던 사실 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말한 대로 내 장래의 일은 문제가 되어 이제까지의 너에 관한 기록이 다시 재검토된 거야. 충분히 검토되었지. 리펜 여사는 재판에 끌려 나온 죄수라도 바라보듯이 꾸짖는 듯한 눈초리로 제루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제루샤도 실제로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까지 별로 기록에 적힐 만한 잘못을 저지른 기억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너 같은 처지의 여자아이에겐 무언가 일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상책이겠지. 하지만 너는 몇 개 학과의 성적이 아주 좋아. 특히 작문 실력이 뛰어나더구나. 이곳 시찰위원인 프리차드 씨는 교육위원을 맡고 계시는데 내 선생님과 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너를 매우 칭찬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내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란 작문을 읽어보셨어. 제루샤의 미안한 듯한 얼굴은 이번에는 거칠애만으로는 그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고언을 그런 식으로 쓰다니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글이 익살맞게 쓰여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대로 끝났을지 어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정말로 운이 좋은 애란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돌아가신 분은 유머가 매우 풍부한 분인가 보더라. 그런 건방진 얘기를 쓴 내 장문 실력에 희망을 거시고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대학에요? 제루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며 자세한 의논을 하시느라고 지금까지 남아 계셨던 거야.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아주 별나더구나. 정말 희한한 분이지. 아무튼 그분은 내가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를 장차 작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킬 작정이래. 작가로요? 제루샤는 머리가 멍해져서 리펜 여사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것이 그분의 소망이시다. 돈을 넉넉히 보내주시겠대. 돈을 써본 경험이 없는 여자아이에게는 너무 많을 정도야. 어찌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내가 나설 필요가 없었지. 너는 올 여름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진학 문제는 프리차드 씨가 친절하게도 맡아주셨다. 기숙사비와 수업료는 그분이 직접 대학에 내실 거고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35달러씩 내게 용돈을 붙여주시기로 했다. 그 정도면 여느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거다. 돈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의 비서가 보내줄 거다. 그 보답으로 너는 매달 한 번씩 그분에게 답례 편지를 쓰는 거야. 하지만 답례라고 해도 돈에 대한 인사는 듣고 싶지 않으시다는구나. 그러니까 학업의 진도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쓰면 되는 거란다. 만일 너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가 집에 보낼 그런 편지를 쓰란 말이다. 수신인 이름은 존 스미스 씨라고 하면 되고 편지는 그분의 비서에게 보내면 된다. 그분은 사실 존 스미스 씨가 아니지만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넌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분이 편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편지를 쓰는 것이 문장력을 기르는데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게는 편지를 주고받을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게 하려는 거야. 또 그분은 편지를 통해 내 문장력이 늘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단다. 하지만 내 편지에 답장을 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또 마음에 두시는 일도 없을 거야. 그분은 편지 쓰기를 아주 싫어하고 자신의 편지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너의 일로 해서 책임 같은 것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만약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답장을 꼭 받아야겠거든. 가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퇴학을 당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분의 비서인 그릭스 씨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라. 아무튼 편지를 매달 쓰는 것은 내가 꼭 지켜야 할 의무다. 스미스 씨가 내게 바라는 단 하나의 보답이니까.
빚을 상환하는 셈치고 꼭 써야 해. 편지의 투는 언제나 공손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받은 보람이 있다고 여기시도록 써야 해. 존 그리어 고아원의 평의원님께 쓴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제루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줄곧 시선을 문 쪽으로만 돌렸다. 머릿속에서 들뜬 기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제발 이 리펜 여사의 지루한 설교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었다. 제루샤는 시험삼아 살그머니 일어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았다. 리펜 여사는 손으로 만류했다. 설교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좀처럼 얻기 어려운 이런 행운을 만나게 되어 너도 아마 고맙게 생각할 테지? 너 같은 계집애에게 이런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늘 그걸 명심하고. 네, 고맙습니다. 저 말씀이 그뿐이시라면 저는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기워야겠어요. 제루사의 모습은 쏜살같이 사라졌고 그녀가 손을 뒤로 돌려서 닫고 나간 문을 리펜 여사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2장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 제루샤 에번 양이 스미스 씨에게. 퍼거슨관 215호실에서 9월 24일.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고마운 평의원님,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어요. 어제는 4시간이나 기차를 탔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아주 크고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제 방을 나가기만 하면 미아가 되어버린답니다. 나중에 좀 적응이 되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것도 그때 알려드릴게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께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어색한 일이에요. 저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 편지라고는 서너 번밖에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모범이 될 만한 것이 못 되더라도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어제 아침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매우 진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리펫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특히 저에게 이토록 지극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친절한 아저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아저씨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바라는 분에게 어떻게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저씨는 왜 좀 더 특징 있는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마치 말똥님이나 장대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이번 여름부터 줄곧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고아원에서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지내다가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생기니 마치 가족을 찾은 듯한 기분이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의 일을 가족처럼 돌보아 주신다고 생각하니 매우 든든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아저씨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 3가지뿐이거든요. 첫째, 아저씨는 키가 크시다. 둘째, 아저씨는 부자시다. 셋째, 아저씨는 여자아이를 싫어하신다. 아저씨를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 자신을 욕하는 짓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자님이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건 역시 아저씨를 가소롭게 여기는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아저씨에게는 돈만이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게다가 돈이 많다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이니까요. 더구나 아저씨가 한평생 부자로 지내실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상당히 똑똑한 분들도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저씨가 평생 키가 크시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쪼록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될 애칭이니 리펫 원장님에게는 비밀입니다. 이제 2분만 지나면 10시에 종이 울릴 거예요. 저희들의 일과는 종소리로 구분되지요. 종소리에 따라 식사를 하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합니다. 그건 무척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기분이 들어요. 종이 막 울렸어요. 이것은 소등하라는 종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덕분이랍니다. 아저씨를 존경하는 제르사 에벗 올림, 키다리 스미스 아저씨 귀하.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이곳 대학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마음이 들떠 있어서 거의 매일 밤 잠을 설친답니다.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아저씨는 상상조차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서 오고 싶어도 이 대학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가 젊은 시절에 다니시던 대학도 아마 이렇게 멋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탑의 위층에 있습니다. 이 탑은 새로 부속병원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염병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같은 층에는 저 말고도 3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쓴 4학년생이 한 사람, 그리고 1학년생이 2사람인데 이름은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와 러틀리지 펜들턴이라고 합니다. 셀리는 빨강머리 들창코인데 아주 상냥해요. 줄리아는 뉴욕의 명문 출신이라 저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셀리와 줄리아가 같은 방을 쓰고 있고 4학년 언니와 저는 각각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방이 많이 모자라고 특히 1학년에게는 독방을 주지 않는데 또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닌데 독방을 준 것을 보면 아마 사무직원이 좋은 집안의 학생에게 저 같은 고아와 한 방을 쓰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처럼 고아인 것이 유리할 때도 있네요. 제 방은 북서쪽 목퉁이에 있는데 창문이 둘 있고 전망도 좋은 방입니다. 18년 동안이나 20명이 들끓는 방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 여간 편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제르사 에벗과 사귈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르샤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요일.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신입생 농구팀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저도 뽑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몸집이 작지만 매우 민첩하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지요. 다른 애들이 공중을 향해 높이 튀어오른 틈을 타서 저는 그 애들 다리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가 공을 잡을 수 있어요. 연습을 할 때는 무척 유쾌하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운동장으로 가면 나뭇잎은 완전히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고 그 근방은 온통 낙엽 태우는 냄새로 자욱합니다. 그 속에서 모두들 즐거이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행복스러워 보이는 여자아이들을 저는 일찍이 본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긴 편지를 써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과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릴 생각이었는데 리페 원장님은 아저씨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침 지금 7째 수업 시간에 종이 울렸습니다.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농구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찬성해 주시겠지요? 제르샤 에벗 올림. 출신 9시. 셀리 맥브라이드가 지금 막 제 방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집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넌 그렇지 않니? 저는 미소를 지어 보인 후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는 향수병만큼은 걸리지 않고 넘길 수 있거든요. 고아원이 그리워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미켈란젤로를 아시나요? 그 사람은 중세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라는군요. 영문과 학생들은 모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미켈란젤로를 대천사, 미켈란젤로의 영어 발음은 마이클 앤젤로에 가깝다. 그래서 대천사를 의미하는 아크엔젤과 혼동한 것이다. 옮기니. 인 줄 알았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웃어댔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마치 아크엔젤처럼 들리지 않나요? 대학에서 곤란한 일은 한 번도 배운 기억이 없는 것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잠자코 입을 다물어 버리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본답니다. 개학 첫날 저는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군가 모리스 마텔르랭크, 파랑새를 집필한 벨기에 작가, 옴기니 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 그 사람도 신입생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일은 온 학교 안에 웃음거리가 되어 쫙 퍼졌지요. 그건 그렇고 저는 수업 시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쥐지지 않아요. 저보다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제 방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랑의 교향악입니다. 벽은 염색하지 않은 가죽 같은 빛깔이어서 노란 무명 커튼과 방석, 그리고 마호가니 책상, 중고품으로 3달러였어요. 한 개와 등나무 의자 한 개, 그리고 한가운데에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융단을 깔아놓았어요. 그 얼룩 위에 의자를 배치했지요. 두 개의 창문이 너무 높아서 앉은 자세로는 밖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옷장 안쪽에 나사를 돌려 옷장에 붙은 거울을 떼어낸 다음 옷장의 위쪽을 천으로 씌워 창가에 바짝 붙여 놓았지요. 창가에 앉기에는 안성맞춤의 높이예요. 서랍을 모두 빼놓고 그것을 층계 삼아 올라간답니다. 정말 편리해요. 4학년생의 물건 경매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고르는 것을 셀리 맥브라이드가 도와주었어요. 셀리는 보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 안의 장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쇼핑을 하고 진짜 5달러짜리 지폐로 대금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기분인지 아저씨는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더욱이 이 나이가 되도록 돈이라곤 2, 3센트밖에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아저씨, 제게 용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셀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은 그 반대고요. 같은 방의 짝을 정할 때 학생부 담당 직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 둘을 같은 방에서 지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셀리는 무엇보다 다 재미있어요. 심지어 낙제하는 것까지도요. 그 반면 줄리아는 무엇이나 다 실증을 내는 것 같아요. 남에게 상냥하게 굴려는 마음 같은 것은 도무지 없어요. 펜들턴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치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줄리아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적수로 태어났나 봅니다. 지금쯤 아저씨는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셨죠? 1. 라틴어. 제2차 포에니 전쟁. 하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은 어젯밤 트라시메누스 호숫가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에 대해서 복병을 폈고 싸움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은 퇴각 중입니다. 2. 프랑스어. 삼총사 24페이지와 불규칙 동사 3인칭 동사 변화를 배웠습니다. 3. 기하. 원귀동을 끝내고 원뿔을 배우고 있습니다. 4. 영어. 설명문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문체는 날로 명쾌하고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5.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낭과 췌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제르샤 에버돌림. 추신. 아저씨가 절대로 술을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은
간장이 아주 해롭다는군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제 이름을 바꾸었어요. 학적부에는 여전히 제루샤이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주디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애칭을 자기 자신이 붙여야 하다니 정말 서글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상 이 주디란 이름은 전적으로 제 창작만은 아닙니다. 프레디 퍼킨스가 아직 혀가 제대로 돌지 않던 때에 언제나 저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리표 원장님이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장님은 언제나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따옵니다. 에벗이란 저의 성은 아마 첫 페이지에 있겠지요. 그리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따옵니다. 제루샤라는 이름은 묘비에서 따왔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이 이름이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디란 이름은 무척 마음에 들어요. 주디란 저처럼 생기지도 않고 상냥하고 예쁜 파란 눈의 아가씨,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한테서 귀여움을 받고 응석을 부리며 평생 고생이라고 모르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아가씨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면 아마 굉장히 멋질 거예요. 저는 제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식구들한테서 응석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험담은 들을 염려가 없어요. 하지만 응석바지로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지요. 부디 앞으로는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가죽 장갑을 3켤레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던 벙어리 가죽 장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손가락이 5개 있는 진짜 가죽 장갑은 처음입니다. 틈만 나면 꺼내서 끼워봅니다. 교실에까지 끼고 가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의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안녕.